안녕하십니까. 다우데이터 솔루션 사업부에서 기술 2팀을 맡고 있는 이동구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팀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오피스 365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시트릭스의 VDI 솔루션, 그리고 시트릭스의 네트워크,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가상화 제품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파트,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저희 팀은 나누어져 있고요. 또 하나, 저희 솔루션 사업본부에는 엔비디아의 그리드 라이센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소개드릴 엔지니어링 VDI 온 애저에 대한 모든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할 세션에 대한 어젠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엔지니어링 VDI의 개요와 동향,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기술적인 얘기인데 시트릭스의 어떤 엔지니어링 VDI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애저의 버추얼 머신 인스턴스, 그리고 엔지니어링 VDI 온 애저를 실제 고객사에 어떻게 딜리버리 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일반 VDI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라든가 그런 BCP 관련된 세미나를 많이 접하시면서 일반적인 VDI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엔지니어링 VDI 영역에 대해서는 좀 생소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비유를 드리자면 일반 VDI 같은 경우는 PC로 봤을 때 GPU가 없는 CPU에 인베디드 된 어떤 이런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지니어링 VDI 같은 경우는 고성능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VDI 영역에서는 이 GPU가 장착됐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그래픽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일반 VDI는 사실 에뮬레이트가 인베디드 된 그래픽 카드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그래픽 처리를 하게 될 때 대부분 다 CPU가 모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에뮬레이팅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상화를 사용하실 때 그 가상화에 접속한 단말에 화면 전송을 하는 것들도 CPU가 처리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그 VDI 영역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써야 될 그 CPU에 대한 리소스를 그 화면 전송을 위해서 많은 부분 소비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픽 카드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가상 머신이 사용하게 되면 CPU에 대한 오프로드를 최대 42%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 전송을 위한 인코딩을 위해서 CPU가 아닌 GPU가 수행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른, 그러니까 지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VDI를 사용하시는 고객들께서는 약 한 34% 정도의 어떤 그 사용자 경험의 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엔비디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엔지니어링 VDI를 구축하시게 되면 고객이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안전하게 제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접속해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텔레워크나 스마트워크를 활용하시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실제 가상화의 장점 중에 하나인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어떤 리소스가 실행되고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작업하든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 이런 VDI를 운영하시게 되면 그 온프라미스 대비 그 재해복구라든가 DR 환경을 구현하신다거나 아니면 HA, 고가형성을 확보하는 게 온프라미스에서는 대단히 힘든 구성인데요.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손쉽게 재해복구 환경이나
어떤 고가용성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최근에 그 성공적인 DX를 위해서 클라우드 버스트 전략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위한 어떤 그 도구로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DX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V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면에 보이시는 산업군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 항공우주나 자동차, 건설과 같이 아주 무거운 3D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대부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한번 유출되게 되면 크게 손실이 있는 아주 데이터에 민감한 고객사들이 대부분 이런 엔지니어링 VDI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AI나 머신러닝 같은 업체 쪽에서 이제 관심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고, 오늘 이제 세션 발표를 하고 있는 게임 쪽에서도 이제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동향 부분인데요. 왜 클라우드를 IT에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일부 IT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낸 문서 중에 제가 좀, 이 내용은 정말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정리한 부분인데요. 현재 IT, 최근에는 IT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DT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IT나 DT로 이제 미래 작업 환경이 바뀌었을 때, 딜리버리 모델은 기존의 ITIL 같은 A부터 Z까지 뭔가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완전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개발을 착수하는 이런 워터폴 방식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 애자일, 그리고 린, CI/CD와 같은 이제 민첩하고 빠르게 배포하고 세분화되는 형태로 이제 바뀔 것이다, 딜리버리가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회사가 비용을 쓰는 방법도 이전에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형태, 그러니까 구축하는 형태이죠. 카펙스 중심에서 이제는 임대하는 형태, 구독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다. 오펙스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기업이 회사에서 승인해준 디바이스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미래에는 개인 기기, BYO라고 하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기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쪽에서도 기존에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분석한다라는 형태에서 이제는 AI와 머신러닝이 결합된 이제 능동적으로 분석을 한다. 뭔가 데이터를 전체를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분석한다라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도 딜리버리 모델하고 유사하게 덩어리 형태에서 세분화된 SaaS라든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이제 변경될 것이라고 하고요. 네트워크도 당연히 어플라이언스 타입에서 소프트웨어 정의로 이제 바뀌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서도 이제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모든 거를 두고 연결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이제 향후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가 이제 97% 정도일 거다라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부분에서도 팔리시 기반, 스태틱 팔리시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시는 게 이제 기존 형태였다면, 이제는 제로 트러스트, 능동적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보안을 설정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 트렌드가 변하는 것들의 중심에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클라우드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가 아마 대세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향 중에 이제 그럼 게임 쪽에서는 왜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향후 몇 년간은 클라우드와 모바일이 결합된 형태의 게임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심에는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이죠. 클라우드에서 어떤 서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부분의 실제 게임의 수행을 하는 리소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한다라는 어떤 개념이고요. 현재 대부분 게임들이 이런 형상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게임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리해서 개발을 하셔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 이제 가장 그 비저너리한 영역 게임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실시간 스트리밍 애니 디바이스로 사용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 같은 경우는 빠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제는 그 플랫폼을 단위 플랫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게임 리소스는 클라우드에서 실행되고 사용자는 말 그대로 그 스트리밍된 화면만 전송받는 형태인 것이죠. VDI와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하게 제가 밑에 이제 게임의 화면들을 캡처해 두었는데요. 그 주력으로 이제 에코시스템 영역들이죠.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 게임 스트리밍의 에코시스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아마존 AWS의 프로젝트 템포라는 어떤 그 게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프로젝트 단계이긴 합니다만 아주 고해상도의 게임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UHD 기반의 이제 고품질의 이제 뭐 이런 게임들을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간에 있는 그 화면 캡처 영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클라우드와 구글의 스테디아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전용 디바이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애니 디바이스로 고품질의 게임을, 고성능의 게임을 스트리밍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컨트롤러가 엑스박스의 컨트롤러라든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모든 게임들이 모바일, 뭐 PC 아니면 대용량 화면에서 모두 동일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그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지포스 나우이죠. 뭐 이제 상용화에 성공한 최초의 기업입니다. 월 4.99달러에 100개 이상의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런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상황이 아직 5G가 상용화되지 않아 있는 관계로 그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아직 맞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형태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5G 기반의 이제 초연결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한 게임이 대세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 게임 에코시스템들은 특이하게 모두 다 통신사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포스 나우 같은 경우는 LG 플러스, 그리고 엑스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KT, 뭐 이렇게 이제 통신 사업자와 손잡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이런 클라우드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게임이 이런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이 수행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업체 쪽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개발 그리고 빠른 성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로 제가 성능 이런 엔지니어링 VDI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제 PC로 간단하게 녹화한 자료인데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마크라고 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인데요. 무료 툴을 통해서 한번 플레이를 시연하는 부분이고요. 그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실제로 돌아가는데 제 PC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보시면 50프레임에서 60프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실 제가 접속한 단말인 노트북도 300만원 정도의 대단히 고가의 노트북입니다만 이 가상화 환경보다 좀 더 느리더라고요. 네. 이 가상화 환경에 대한 리소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투어링 아키텍처 기반의 RTX 6000을 그 메모리를 3기가로 가상으로 쪼개놓은 형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비 하나로 8개의 가상 머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D 벤치마크의 점수인데요.
그 대략적인 이 3D마크 점수가 6,000점대를 나왔습니다. 이 6,000점대는 게이밍 노트북과 게이밍 PC 사이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의 사양이 인텔 i7 9570에 그리고 지포스 RTX 2060 정도의 아주 고사양의 노트북입니다. 이 정도보다 더 나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시연에 사용된 가상머신 엔지니어링 VDI 리소스는 CPU는 가상으로 4개,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 디스크는 100기가 정도를 할당한 리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지니어링 VDI를 구현하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솔루션들, 그 퍼블릭 클라우드와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경우는 그 포천 선정한 500대 기업의 95%가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가장 우수한 IaaS 플랫폼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은 가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수 등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라든가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하이브리드 혜택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장점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이고요. 매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요 고객 타겟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경쟁사 같은 경우는 AWS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자사의 그 쿠버네티스 기반의 서버리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저 같은 경우는 아주 비저너리합니다. 빅데이터나 게임, 데이터 웨어하우스, 블록체인과 같은 그 4차 산업 쪽에 그 포커싱을 두고 있고, 유니콘 기업이나 데카콘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상화 VDI 솔루션입니다. 약자로 시트릭스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을 CVAD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부르게 되면 조금 뭔가 이렇게 한국식으로 욕 같아서 그냥 CVAD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트릭스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를 제공을 하는데요. 클라우드에서 SaaS 형태로 VD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온프라미스에서 구축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HDX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용자에게 그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하시든 어떤 기기로 접속하시든 간에 사용자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받습니다. 뭐 경쟁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아니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전용 에이전트로 접속했을 때 그 아이콘의 배열이나 아니면 구독되고 있는 형상이 바뀌기도 하는데, 시트릭스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떤 기기에서 접속하든 동일한 사용자 환경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업계를 선도하는 HDX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예전 이름 ICA 프로토콜이죠. 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빠른 성능이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보안 부분인데요. 이 원격에서 그러니까 실행을 하다 보면 보안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게 중앙 집중화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사용자 생산성은 유지된 상태로 보안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시트릭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망분리 솔루션, 금융권 망분리에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행스럽게도 논리적 망분리, 시트릭스를 통한 VDI 기반 논리적 망분리를 구현하고 나서 뭐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해킹의 사례는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안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디지털화된 워크스페이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접속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트릭스 솔루션의 프로토콜 중에 이제 아주 우수한 기능, 대표적인 기능 세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세 개의 어댑티브 기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댑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TCP와 UDP를 세션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동적으로 변경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접속한 네트워크의 상황이 변경되더라도 재접속이나 재연결 없이 최고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어댑티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통상 가상화 프로토콜은 그 이미지 코덱과 동영상 코덱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두 개를 혼용할 수 있는 어떤 가상화 프로토콜은 현재까지 시트릭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댑티브 스루풋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그 TCP 버퍼 사이즈를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경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전송하는 기술. 네트워크 지연이 그 많은 경우에는 버퍼 사이즈를 늘려서 좀 천천히 큰 사이즈를 전송하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좋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로 빠르게 전달하는 형태를 구현을 해서 그 파일 전송이나 데이터 전송의 이제 속도 개선을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어떤 솔루션의 특징, 동향, 이 정도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장부터는 좀 더 기술적인 3D에 최적화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트릭스 VDI 솔루션 중에서 3D 쪽에 최적화된 기능인 HDX 3D 프로 기능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PU 패스스루 기능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에 물리적으로 설치된 그래픽 카드를 온전하게 가상 머신이 그 1대1로 할당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당받는 어떤 이런 VM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픽 리소스를 100%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이 워크스테이션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호환성도 워크스테이션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GPU 기술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GPU 패스스루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그래픽 카드가 가상 머신에 1대1로 할당된 반면에 이 vGPU 기술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그래픽 카드가 가상으로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하나에서 32개까지 최대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1개에서 32개까지 쪼개지고요. 이 쪼개진 가상의 GPU들을 가상 머신이 할당받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vGPU 기술 같은 경우의 특징은 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프로파일을 통해서 그 고성능 프로파일 아니면 범용 프로파일, 저성능 프로파일로 이제 나누어서 성능에 최적화되게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어떤 GPU 할당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GPU 쉐어링 기술인데요. 저희가 통상 프레젠테이션 가상화나 앱 가상화라고 하는 영역에서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터미널 서비스, 리모트 데스크탑 서비스는 대부분 프레젠테이션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는데 세션 기반이죠. 이럴 때 그 운영체제가 그 세션별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한테 화면 전송을 할 때 이 세션도 그래픽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이런 GPU 쉐어링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PU 쉐어링 기술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두 가지보다 훨씬 비용이 그 저렴한 가상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그 GPU를 할당하는 기술을 이제 시트릭스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엔지니어링 VDI 영역에서는 통상적으로 고객 티어를 3개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페셔널 유저 티어인데요. 그 엔지니어링 3D를 아주 고품질의 3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어떤 이런 엔지니어나 그 설계자분들이 해당이 되시고, 게임 영역에서는 게임을 디자인하시는 분들, 게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분들, 그리고 게임을 사전에 시연해 보시는 분들, 디버깅을 해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역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티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티어입니다. 파워 유저 티어인데요.
통상 이제 대용량의 3D 모델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시거나 약간의 수정을 하시는 어떤 이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쪽 영역에서는 이제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모델링을 한번 검토해 보신다던가, 아니면 렌더링을 위한 어떤 텍스타일을 만들 때 뭐 일시적으로 프리랜서와 협업을 할 때 외부에서 뭔가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한다거나 요랬을 때 사용하는 티어가 이제 티어 2 파워 유저 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티어가 이제 놀리지 워커, 기본적인 업무를 쓰는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티어 단계를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상화, GPU 가상화 기술에 이제 맞춰보면, 첫 번째 티어 같은 경우는 GPU 패스스루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시거나 vGPU의 고성능 프로파일을 적용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파워 유저 같은 경우는 범용 vGPU 프로파일을 사용하시거나 미드레인지급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놀리지 워커 같은 경우는 GPU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CPU가 에뮬레이팅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VDI를 사용하시거나 아주 엔트리 모델의 그래픽 카드를 잘게 쪼개서 이제 사용자한테 할당하는 형태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HDX 3D 프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GPU 가속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GL이나 오픈CL, 다이렉트X, CUDA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GPU 패스스루 하드웨어 직접 액세스인 GPU 패스스루를 사용했을 경우에 보다 많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 쉐어링 기술을 쓰게 되면 저렴하게 GPU를 할당된 VDI라든가 앱 가상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토콜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상화가 화면이 전송을 할 때 동영상 코덱을 사용하게 되면 H264 또는 H265 코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동영상 코덱을 사용하시게 되면 가상 머신의 CPU 리소스가 늘어나는 반면에 품질은 비약적으로 이제 빠른 어떤 그런 성능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인코딩을 GPU가 하기 때문에 CPU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HDX 3D 프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기능이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기존에는 해상도 조절을 했다라고 하면 재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의 버전 같은 경우는 해상도를 조절하더라도 사용자 세션을 재접속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H265를 지원을 한다던가, 그리고 UHD의 쿼드 모니터 최대 8개까지의 모니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기능을 이제 지속적으로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좀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HDX 프로의 H.264라는 코덱인데요. H.264는 아마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영역일 것 같습니다. 이 H.264는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라고 해서 YUV를 어떻게 이제 제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Y는 밝기, 그리고 U와 V는 청색과 적색에 이제 혼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밝기와 청색, 적색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무손실인 경우에는 밝기 4개, 청색 4개, 적색 4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완전하게 압축이 없는 형태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통상 H264 같은 경우는 422 방식이나 420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트래픽이 전송이 될 때 444 같은 경우는 12개의 비트로 전송이 되겠죠. 뭔가 화면이 전송이 될 때. 그런데 422로 압축을 하게 되면 3분의 1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상 네트워크가 30% 절감이 되는 거고요. 420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절반이 줄어드는 형태. 그러니까 거의 품질은 좀 더 떨어지게 되지만 이 네트워크 밴드위스 요구사항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어떤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표에 제가 가상화 솔루션들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트릭스의 HDX 프로토콜, VM웨어의 블라스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RDP가 이제 대표적인 그 VDI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디오 코덱 같은 경우는 H264의 420과 444를 모두 다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VM웨어 블라스트 같은 경우도 H264 444를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RDP의 경우도 H264 42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코덱 외에 그 비트맵 렌더링 코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도 모두 다 지원을 하는 이제 대동소이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비디오 코덱에서 H264 코덱을 사용하면서 이제 화면이 뭉개지기 때문에 텍스트가 번짐 현상이 생기는 어떤 이런 기술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텍스트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이런 기술이 있는데요. 그 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기술입니다. 이거는 시트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트맵과 동영상 코덱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뿌려줄 수 있는 기술은 시트릭스만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H265에 대한 내용입니다. H264 이후에 이제 발전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H264, 왼편에 보이는 H264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정형화된 격자무늬이죠. 그런데 H265 같은 경우는 화면이 세분화되는 영역만 이제 잘게 쪼개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똑같은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H265 코덱을 사용하게 되면 그 통상적으로 가상화 환경에서 최대 40%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요. 하지만 H265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단말이 이제 H265를 지원하는 어떤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저의 그래픽 카드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 있는 N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의 N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이나 AI에 최적화된 인스턴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인스턴스에서는 이런 VDI, 앱 가상화에 최적화된 어떤 이런 인스턴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통상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CPU는 6개에서 48개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GPU는 엔비디아의 GPU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vGPU나 GPU 패스스루를 제공하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거의 뭐 시장에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9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AMD와 인텔 아이리스가 이제 따라 붙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저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SSD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최대 600MB/s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밍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V10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제품의 모델이고요. 그리고 카드의 변수들, 그리고 이게 블레이드 타입인지 그 어플라이언스에 탑재되는 타입인지를 이제 표시하는 영역, 그리고 전체적인 메모리, 그리고 이 프로파일 타입이 어디까지 지원되는지로 이제 이 네이밍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네이밍을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GPU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티어링 아키텍처가 이제 작년에 이제 출시된 어떤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파스칼, 볼타, 튜어링 계열의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스칼 계열 같은 경우는 쿼드로의 P 시리즈로 시작하는 제품들, P4, P40, 뭐 P100, V100이 이제 이쪽 라인에 해당이 되고요. 볼타 같은 경우는 그 VR에 최적화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vGPU 기술에는 없습니다만 타이탄 V나 GV100과 같은 어떤 요런 그래픽 카드 모델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튜어링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그 RT코어라고 해서 레이트레이싱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쿼드로 RTX 6000이나 8000이라고 하는 장비에서 vGPU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저의 그 N 시리즈 중에 NC 시리즈입니다. 테슬라 K80이라고 하는 어떤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그 VM에 이제 그래픽 리소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CPU는 6개에서부터 24개까지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고, GPU도 최대 4개까지 할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CPU 같은 경우는 그 제온, 그러니까 하스웰 계열이죠. V5-1690인데요. 아마 제온 계열에서는 4세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세대 인텔 제온 CPU를 사용하고 있고, 그 비교적 약간 저가의 K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NCV2 시리즈인데요. 그 테슬라의 P100이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가 할당된 그 VM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브로드웰 계열 인텔 제온의 5세대 CPU가 탑재되어 있는 E5-2690의 어떤 CPU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CPU는 가상으로 6개에서부터 24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동일하게 그래픽 카드도 최대 4개까지 할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NCV3 시리즈인데요. 그 한국 중부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시리즈입니다. 테슬라 V100 하이엔드 GPU입니다. 아마 그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가장 고가의 그래픽 카드, 현존하는 가장 고가의 그래픽 카드로 알고 있는데요. 그 테슬라 V100 시리즈 기반으로 가상 머신에 이제 그래픽 리소스를 전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vCPU 같은 경우는 6개에서 최대 24개까지,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GPU 메모리가 16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4개까지 GPU를 할당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제품군 같은 경우는 모두 다 GPU 패스스루 방식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ND 시리즈인데요. 미드레인지급의 그래픽카드인 P40을 이제 VM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다. 5세대 제온 CPU인 브로드웰 계열의 E5-1690 V4를 제공해드리고, 표와 같은 리소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DI하고 앱 가상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인데요. MV 시리즈입니다. 그 테슬라의 M60과 엔비디아 그리드가 결합된 어떤 그런 인스턴스 타입인데요. vCPU 같은 경우는 6개에서 최대 24개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고, GPU는 최대 4장까지 이제 할당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표의 오른쪽에 이전에 없었던 가상 워크스테이션과 가상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상 머신에서 VDI 형태나 앱 가상화 형태로 제공을 받으실 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기본적으로 VDWS라고 하는 VDI용 라이센스는 4개, V앱이라고 하는 가상 응용 프로그램 라이센스는 최대 100개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VV3 시리즈입니다. 테슬라 M60과 엔비디아 그리드 라이센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선 모델 인스턴스와 다른 점은 그 브로드웰 계열의 CPU를 제공한다라는 특징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션의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인, 그러면 엔지니어링 VDI 온 애저를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그 전달해 드릴 수 있는지 구성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엔지니어링 VDI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인데요. 기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신 기술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VDI가 사용되고 있는 형태이고, 퍼스널 워크스테이션도 사용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고객들이 왜 VDI가 그 클라우드 외에서 필요한가라고 말씀을 하시면, 최근 코로나 같은 어떤 이런 BCP 전략을 이제 계획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 그 일시 한정적인 기간 동안만 어떤 이런 가상 머신이라든가 리소스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이 고가의 엔지니어링 VDI 리소스를 구매하시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프로젝트성으로 3개월만 운용해야 된다. 아니면 BCP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를 몇십억 원어치를 도입하기는 사실 부담스럽죠.
이랬을 때 이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딜리버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앞서 말씀드린 가상 머신이 할당된 인스턴스를 활용을 해서 그 기존의 그 업무를 보시던 VDI, 기존에 사용하시던 VDI에 동일하게 클라우드 형태에서 접속해서 사용하시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엔지니어링 VDI를 쓰셨던 고객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실 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마 리소스적인 측면에서만 약간 좀 상이한, 약간 좀 더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을 취했을 때의 특징은 그 필요시에만 인스턴스를 운영을 하실 수 있는 BCP라든가 단기 프로젝트에 활용하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모든 인스턴스를 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퍼스널 워크스테이션만 사용하시던 고객들이 이제 그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인데요. 그 시트릭스 온 애저 구성입니다. 기존의 업무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해외에서 작업을 하신다던가 원격으로 작업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클라우드에 프로비저닝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와 동일한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성을 했을 때는 그 시트릭스의 가상화 기술이 제공하는 이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장점들을 모두 취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성 방안 같은 경우는 시트릭스 클라우드와 애저를 결합한 딜리버리 방식인데요. 이런 구성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은 고객입니다만 그 VDI에 대한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고객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VDI의 관리 영역은 VDI 솔루션에서 그 서비스를 받고, 인스턴스, 버추얼 머신의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애저에서 서비스를 받는다. 사내에는 어떠한 그 인프라나 리소스도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시트릭스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결합했을 때는 그 윈도우즈의 버추얼 데스크탑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윈도우즈 10 멀티 세션이라든가 윈도우즈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동일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취했을 때 부가적으로는 그 클라우드의 오토 스케일링, 아무래도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인스턴스가 사용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전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런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라든가 시트릭스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부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가 긴 시간 동안 그 엔지니어링 VDI 온 애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모두 드린 것 같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